안녕하세요. 당신에게 편안한 시간을 선물하는 에린 목소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당신이 저에게 주는 큰 선물입니다. 평생 성적 초등 4학년에 결정된다. 작가 김강일, 김명옥, 출판사 GM 에듀.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2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제가 본문 낭독 시작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볼까 해요. 사실 전 말도 잘 못하고 글은 더더욱 잘 쓰지 못하지만 그냥 소소한 일상들, 생각들, 또 책에 대한 이야기 등등 수다 떨고 싶어졌어요. 바로 본문 내용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그 더보기 창과 댓글 창에 스크립트를 적어놨거든요. 거기에서 본문 시작을 눌러주시면 저의 수다는 스킵됩니다. 만약 저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는 분들은 댓글로 함께 소통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저희 엄마께서 당연한 거겠지만 제 채널에 찐 애청자세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원래는 항상 뉴스나 주식 채널들을 들으시면서 잠을 청하셨었는데 제가 채널을 개설한 이후부터는 늘 제 영상들을 들으시다가 잠에 드신다고 합니다. 사랑해 엄마? 저희 엄마는 물론 다른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랑 제 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저희에게 늘 사랑과 관심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 엄마가 평생 성적 초등 4학년에 결정된다. 지난 영상을 들어보시더니 처음에는 소설이나 자기계발서가 아닌 자녀교육 서적이라 다른 것보다 재미가 좀 떨어지려나? 이렇게 생각하셨었대요. 그런데 다 들어보시더니 와, 이 책도 너무 재밌다고 하시면서 아이를 둔 학부모님들한테 아주 유용한 책일 거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했어야 하는구나. 나는 너희들한테 그걸 잘 못해준 것 같아서 후회가 되고 사실 제가 공부랑은 좀 별로 안 친했었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께 나긋나긋하면서도 낭랑한 저의 음성으로 책을 낭독해 드릴 수 있음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공부는 좀 싫어했지만 노래하고 연기하는 걸 무척 좋아하는 아이였답니다. 하지만 성격이 어렸을 때는 쑥스러움도 좀 많이 타고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 동아리 선별하잖아요. 저는 사실 그 수많은 동아리들 중에 아니다. 그때는 CA라고 했었죠? 맞아. CA였는데 여기서 제 나이가 나오나요?
아무튼 저는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부터 연기반에 엄청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무척 소심했다고 했잖아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더욱 다른 사람의 시선을 엄청 의식하고 눈치 보는 면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들어가고 싶었던 연기반을 뽑을 때 손을 들지 못하고 생뚱맞게 볼링반에 들어갔답니다. 무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요. 웃기죠? 그래서 뭐 나름 볼링은 한때는 좀 잘 쳤었어요. 지금은 안 쳐본 지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갑자기 볼링 좀 치고 싶은데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고등학교 때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연극반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 디딤돌이라는 연극반이었는데요. 그때 그 지역에서 꽤 우수하고 잘 나갔던 연극반이었어요. 전국 대회에서 상도 많이 탔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연기 공부하고 배우고 해서 결국 전공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그 배경에는 저희 엄마의 영향도 많이 컸어요. 저희 엄마는요, 한마디로 완전 끼쟁이세요. 그래서 그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늦게나마 그 끼가 저한테도 드러났고, 또 엄마가 제가 공부하는 거리가 멀어 보였는지 엄마가 연극 동아리로 유명했던 그 고등학교에 꼭 원서를 넣으라고 하셨었죠. 저희 엄마의 선견지명이 딱 들어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에린 목소리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급 마무리? 오늘도 지금도 듣고 계실 이광옥 여사님, 지금까지 잘 키워주시고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저는 공부의 길로는 가지 않았지만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작가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서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을, 공부 교육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편안한 시간 되세요. 엄마는 연기자. 엄마는 피곤하다. 엄마의 역할부터 아내의 역할, 직장인의 역할까지 감당하고 있다면 아이가 클 때까지는 늘 피곤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곤한 엄마의 말 한마디가 집안 공기를 좌우하게 된다. 엄마가 저기압일 때 아이들도 공부에 신명 내지 않고 눈치만 보는 것을 누구나 경험했을 것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엄마에게는 약간의 연기 실력이 필요하다.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가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감동을 주기 위해서 엄마의 연기가 필요하다. 아이가 식탁 위에 컵을 건드려 물을 엎질렀다고 하자. 아이는 미안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동시에 들 것이다. 그런 아이를 향해 너는 누굴 닮아 그렇게 덤벙대니?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 라고 소리친다면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 아이는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하고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조금 지나면 엄마는 이럴 때 없었나?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하게 된다. 게다가 옆에서 듣고 있던 아빠도 덩달아 자기까지 야단 맞는 느낌에 기분이 언짢아진다. 이런 일이 자주 있다 보면 아이들 마음 한구석에는 서서히 반발심이 자리 잡게 된다. 엄마는 아이가 덤벙대지 않고 모든 일에 침착하기를 바라는 것이므로 이렇게 말해보자. 어디 다친 데는 없니? 기왕 엎지른 김에 식탁이나 좀 닦아줄래? 결과는 어떨까? 엄마는 화를 내지 않아서 좋고 아이도 행동을 조심하게 되어 좋고 집안 기류도 화창해지니 일석삼조이다. 직장에 다니는 엄마도 마찬가지이다. 엄마가 현관에 첫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 너무도 중요하다. 엄마 입장에서 보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하루의 끝이지만 아이들로서는 엄마의 퇴근은 부모와 함께 즐겁게 보내는 시간의 시작이다. 엄마의 퇴근은 부모와 함께 즐겁게 보내는 시간의 시작이다. 아이들은 직장에 간 엄마를 하루 종일 애타게 기다린다. 다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기에 표현을 안 한 채 무덤덤하게 넘어갈 뿐이다. 저녁의 새로운 시작은 엄마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엄마의 표정과 첫마디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표정 관리를 하고 아이들을 향해 활짝 웃는 모습으로 들어가 보자. 설령 집안을 잔뜩 어지럽혀 놓고 정신없이 게임에만 몰두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일지라도 환한 표정으로 목소리 톤도 조금 높이며 보고 싶었다는 느낌이 뚝뚝 묻어나게 이렇게 말해보자. 아이고 예쁜 내 강아지들. 엄마가 하루 종일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사랑해. 우리 지금부터 다 같이 치우고 저녁 맛있게 먹자. 그러면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엄마에게 못다한 이야기를 앞뒤 순서도 없이 늘어놓는다. 엄마, 알림장에 사인해주세요.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나왔는데요. 수요일 오후 2시에 학부모 회의 오시래요. 엄마, 그리고요. 아까 형이 나 막 때렸어요. 아이의 이런저런 말을 다 들어주고 이렇게 말해본다. 얘들아, 엄마가 저녁 먹을 때 재미있는 얘기 해줄 테니까 각자 방 치우고 7시 30분까지 식탁으로 모여라. 그리고 식탁에서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물어보며 대화를 한다. 이때 연기 실력을 발휘해서 아이들이 떠들어대는 것, 별것 아닌 이야기에도 하하호호 웃어보자.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 깔깔대고 웃다 보면 어느새 집안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지며 아이들은 공부할 맛이 저절로 나게 된다. 적어도 하루 30분은 아이와의 시간을 갖자. 요즘 직장에 나가는 엄마는 물론이고 전업주부도 집에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스스로 잘하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으로 아이에게서 눈을 떼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 고민하는 문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지나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아이와 대화가 단절되며 부모는 매니저 역할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정연이네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30분간 침대에서 뒹굴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 지선이네 집은 잠자기 전 30분을 이용한다. 불을 꺼놓고 아이와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부모는 이런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아이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게 된다.
그리고 노력의 결과 아이는 부모와 늘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웬만한 스트레스는 집에서 다 풀어버리게 된다.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격이 없는 대화이다. 아이에게도 이런 원칙은 적용된다.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게 하자. 혜인이 엄마는 초등학교 교사이다. 대개 엄마가 교사라고 하면 자녀들은 공부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혜인이 엄마도 보통 직장 여성과 다를 바 없기에 혜인이 역시 엄마가 퇴근하기 전까지는 방치되어 있다. 혜인이는 친구들과 실컷 놀다가 저녁 먹고 나서는 숙제하고 일기를 쓰는데 마냥 붙잡고 있다가 어느새 공책을 베개 삼아 잠이 들어버린다. 이런 혜인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엄마는 고민스럽다. 그럼 혜인이는 어떨까? 혜인이는 학교 갔다 돌아오면 반겨줄 사람이 없기에 목에 걸려있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그냥 가방을 집어 던지고 놀이터에서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을 향해 뛰어나간다. 그리고 엄마의 당부와 선생님이 내준 과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신나게 논다. 그러다가 엄마가 돌아올 시간에야 급하게 집에 돌아와 가방이나 준비물을 챙긴다. 저녁을 먹고 나서 겨우 책상 앞에 앉지만 피곤한 터라 이미 반은 꿈나라에 가 있다. 필자와 상담을 하고 난 며칠 뒤 혜인이네 집 거실에는 이런 글귀가 걸렸다. 이번 주 목표. 반드시 숙제는 하고 나가 놀기. 이번 달 목표. 책 30권 읽고 목록을 적기. 이번 해 목표. 관악기 하나 배우기.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쉬운 목표가 혜인이에게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었다. 그 목표를 정하고 6년이 지난 지금 혜인이는 밥보다 책을 더 좋아하는 아이가 되어 있다. 스스로 찾는 습관을 길러주자. 혼자 공부하는 아이들은 모르는 것이 나오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 다음날 학교에 가서 물어보자니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고 직장에 계신 부모님께 일일이 전화할 수도 없고 보통 이럴 때 부모들은 대안이 없기에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때 자료를 찾는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 학원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다. 교과서 내용 중 의문이 생겼다면 자세한 해설이 나와 있는 자습서를 활용하게 하고 사회나 과학은 부교재를 함께 이용하도록 한다. 아이의 책꽂이에 적어도 국어사전과 대백과사전은 갖추어 놓고 거의 습관처럼 찾아보게끔 유도해야 한다. 처음에는 찾는 방법을 알려주고 찾다 보면 공부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려준다. 그 다음부터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은 말뿐이다. 엄마, 이거 모르겠어요. 의문아. 엄마보다 의문이가 더 잘 알잖아. 대백과사전 찾아보고 엄마한테도 알려줘. 실제로 아이들은 자료를 찾으면서 어른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도 한다. 1년을 하루같이 보내는 꾸준함을 키워주자. 아무리 목표 설정이 훌륭하고 좋은 자료를 잘 찾아본다 하더라도 1년을 하루같이 하는 꾸준함이 없다면 좋은 집터 위에 올라가다가만 흉물스러운 건물과 같을 것이다. 이 꾸준함을 유지하는 비결 역시 부모의 꾸준한 관리뿐이다. 매일매일 해야 할 체크를 깜빡 잊거나 이사, 명절, 휴가 등 집안의 대소사에 휘둘려서 이럭저럭 보내다 보면 일주일, 한 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그러면 아이는 훌쩍 커버려 고학년이 되고 엄마는 후회의 한숨을 내쉬게 된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공부하라는 말을 들을 때 잔소리로 생각하기 쉽다. 부모 입장에서도 자신의 말이 아이에게 잔소리로 들리게 되면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속만 상하게 된다. 하지만 부모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부모 사이의 약속에 따라 실천하는 것이라면 아이도 당연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엄마가 시켜주는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엄마의 제1 역할은 매니저이다. 집에서 기르는 화초마저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들거나 얼어 죽게 되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떠하겠는가. 관리가 되지 않은 아이에게 좋은 학습 태도나 습관을 기대하는 것은 불로소득을 바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매니저의 역할만큼은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엄마나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이며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첫 단추 끼우기. 일기장을 잡아라. 엄마들의 설렘. 초등학교 입학식은 아이뿐만 아니라 엄마에게도 새로운 인생의 시작과 같아서 온갖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게 된다. 책도 읽히고 영어 공부도 시키고 그림 공부도 가르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다. 그러나 초등학교 입학 후 정작 부모들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것은 일기쓰기와 받아쓰기이다. 첫 단추를 잘 끼우면 끝까지 옷을 잘 입게 되듯이 학습이라는 옷을 잘 입기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끼우는 첫 단추가 바로 일기쓰기이다. 일기쓰기에 관한 부모들의 바람은 의외로 소박하다. 매일매일 엄마를 귀찮게 하지 않고 스스로 한쪽씩 척척 써가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이다. 부모들의 바람이 이렇게 소박한 것은 그만큼 아이들이 일기쓰기를 힘들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일기쓰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부모들이 약간의 일기 지도법을 알고 아이들을 지도하면 이 작은 성의로 말미암아 아이들은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은 물론 나아가 황금 단추를 달게 될 것이다. 한 가지만 쓰되 생각을 많이. 아이들의 일기장을 살펴보면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쭉 나열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맨 끝에 자기의 생각을 표현한다고 쓴 것이 참 재미있었다, 기분이 좋았다 정도이다. 일기의 목적은 그날 있었던 일을 돌아보고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쓰면서 생각의 폭을 넓히고 표현하는 힘을 키우는 것인데 대다수의 아이들이 일기장을 채우는 것마저 힘겨워한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른보다 솔직하기 때문에 생각의 방향만 조금 잡아주면 아주 훌륭한 일기가 나오게 된다. 방향을 잡아주는 첫 번째 방법이 한 가지만 쓰되 생각을 많이 쓰게 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1학년인 주현이 일기를 보자. 고구마 그라탕을 먹었다. 맛있었다.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다. 다 먹고 TV를 봤다. 7번을 틀었다. 매직키드 마수리를 봤다. 그 다음 공부를 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랑 사우나를 가기로 했다. 나는 즐겁고 신나고 기분이 좋았다. 다음은 위 일기를 읽고 난 뒤 아이와 나눈 대화이다. 우리 주연이가 고구마 그라탕을 맛있게 먹었나 보네? 먹을 때 선생님 생각은 안 났어? 조금요. 그런데 주현이가 오늘 하루 동안 한 일이 참 많은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봐. 어떡해요? 만약에 하루에 있었던 일이 10가지라면 그 중에 한 가지만 고르는 거야. 그리고 그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생각한 것을 많이 써봐. 주현이 일기에 한 일은 많은데 생각한 것은 딱 한 가지잖아?
이제부터는 그것을 바꾸어서 한 일은 한 가지로 줄여서 적고 생각을 많이 쓰는 거야. 알았지? 다음은 일기 지도 뒤에 주현 일기이다. 제목 수영장. 오늘은 비가 오고 날씨가 흐려서 수영장에 가기 싫었다. 하지만 아는 형이 있어서 수영장에 기분 좋게 갔다. 선생님이 너무 세게 훈련을 시킨다고 느꼈다. 그래서 힘이 들었다. 하지만 다른 형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나도 지구력 있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수영이 재미있게 되었다. 첫 번째 일기는 자신이 한 일을 그저 순서대로 쓴 것인데 비해 두 번째 일기는 수영장에 관한 자신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이처럼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일기장을 바꾸고 나중에는 논술까지 해결하게 된다. 이번에는 더 이상 쓸 소재가 없는 경우이다. 날마다 자신이 했던 일에서 소재를 찾으려니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먼저 일기를 왜 매일 써야 하는지, 일기를 쓰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엄마가 먼저 이해해야 아이에게도 설명할 수 있고 매일 일기 쓰는 것을 지겨워하지 않게 지도할 수 있다. 일기는 왜 쓰는가? 학창 시절에 방학 숙제로 일기를 썼던 기억을 떠올려 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기 쓰기는 무척 귀찮고 어려웠던 숙제로 기억할 것이다. 글감이 풍부하고 글솜씨가 조금 있으면 걱정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일기는 무척 어려운 숙제이다. 생활은 별 변함이 없는데 매일 다른 내용의 일기를 쓰려니 며칠만 지나도 소재가 바닥이 나고 내용도 대동소이하게 된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마치 반성문이 되기도 한다. 일기 쓰기를 처음 가르칠 때부터 하루를 반성하고 새로운 결심을 다짐하는 글을 쓰라고 하면 아이들은 일기를 반성문이나 다짐의 글 정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매일 잘못한 것을 쓰거나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글을 써야 하는데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일기 쓰기를 싫어하고 마치 숙제하듯 일기를 쓰게 된다. 심지어 지난 일기의 내용을 날짜만 바꾸어 베끼는 경우도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 왜 일기를 쓰라고 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하다. 생각하는 힘과 표현하는 힘을 길러주는데 일기가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일기 쓰기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표현하는 법을 익히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게 된다.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시간도 없고 일기 쓰기라는 교과 과정도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가 일기 지도의 최적기이다. 따라서 심혈을 기울여서 일기 쓰기를 지도해야 하며 오히려 영어, 수학보다 더 비중을 두고 가르쳐야 한다. 이때 일기를 잘 쓰게 하려면 글 쓰는 기술보다는 먼저 생각의 바다를 넓고 깊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아이와 부모는 일기를 쓰는 목적과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을 받지만 제대로 알고 쓰면 일기처럼 재미있는 것이 없다. 다양한 형식으로 쓰게 한다. 다양한 형식으로 일기를 쓰게 되면 아이들도 즐거울 뿐더러 창의력도 키울 수 있다. 그림 일기, 만화 일기, 편지글, 시, 조사보고서, 기행문, 독후감, 동화 등과 같은 다양한 글을 자유롭게 쓰도록 한다.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것이 그림 일기이다. 그림 일기는 글의 기초를 잡아주고 상상력과 자기 표현력을 기르는데 너무도 중요하다. 어린아이들은 아직 언어 구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느낌과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그림으로는 마음껏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의 표현이 나중에는 좋은 글이 되어 나온다.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그 그림만 설명하는 글을 써도 좋은 글이 나오게 된다. 그림 일기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라도 연필을 잡을 수 있는 서너 살 정도만 되면 가능하다. 진수가 그림 일기를 그리기 시작한 것은 4살 되던 때이다. 아이가 최초로 그린 그림 일기는 고작 연필로 커다란 동그라미를 그린 것이었는데 이게 무슨 그림이야? 하고 물어보니 돈가스라고 대답했다. 진수는 낮에 먹은 돈가스를 표현했던 것이다. 진수의 부모는 아이가 그린 최초의 작품인 돈가스를 거실에 전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진수가 그린 여러 작품을 거실 이곳저곳에 붙여놓았다. 이런 식으로 진수의 부모는 별것 아닌 것 같은 낙서를 작품화하여 아이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자기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게 해주었다. 이 그림일기 덕분에 지금 5학년인 진수는 그림도 잘 그리고 글도 잘 쓰는 학생으로 소문나 있다. 이 밖에도 독서 한두의 느낌을 기록한 독서일기,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편지를 쓰는 형식의 편지일기, 하루를 반성한 반성일기, 자기의 의지를 담은 실천일기, 방학 중 생활계획을 담은 계획표일기, 역사책이나 과학책을 읽고 그 자료를 기록한 자료일기 등 일기의 형식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내용과 형식에 관계없이 삶과 공부와 놀이와 그 외 모든 것이 일기의 소재가 되도록 한다면 아이들의 표현력과 상상력은 부모가 깜짝 놀랄 정도로 발전하고 커갈 것이다. 논술의 핵심은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기를 쓰는 것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대입 논술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하면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될까? 책과 친해지는 단계.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는다는 사실도 많이 알고 있다. 누구나 독서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는 책을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책 읽기를 싫어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어릴 때부터 습관을 들여주었는지 여부에 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했다.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들여놓으면 평생 이보다 큰 재산은 없다. 그래서 책 읽기도 아이가 어릴 때부터 습관을 들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때늦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자녀의 독서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이가 갓 태어난 시점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한다. 갓난아기들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뿐 엄마와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 이때 엄마는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아이와 대화를 시도한다. 아유, 우리 아기 잘 잤어? 배고프다고? 어디? 우리 아기 쉬했나 볼까? 이런 일상적인 대화도 있겠지만 그림책을 보여주며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우리 아기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질문하기도 하고 재밌다고? 하면서 대답을 대신 해주기도 한다. 남들이 보면 말 못하는 갓난아기 데리고 무슨 책 타령이냐고 별스럽게 볼지도 모르지만 아기가 책과 친숙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아기들은 엄마는 말할 것도 없고 늘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좋아한다. 그래서 아기가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아기가 가는 곳에는 꼭 그림책을 놓아두자. 마치 책이 엄마처럼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책을 보고 상상하는 단계. 아기들은 책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구경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림책을 많이 보는 만큼 간접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며 이것이 나중에 상상력과 사고력으로 자리 잡게 된다.
먼저 그림을 통해 아이가 무한히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아이는 이 그림을 보고 책에 손짓하며 엄마에게 자기만의 언어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러면 엄마는 아이와 같은 손짓으로 빠르게 반응하며 그림에 나와 있는 재미있는 표정을 같이 지어주자. 상어의 무서운 표정, 피피 아빠의 굳어져 있는 표정, 피피 엄마와 피피의 놀란 표정, 그리고 피피네 집 위 창문에서 두 눈만 빼꼼 내민 개들의 표정까지. 할 수만 있다면 집 옆에 서 있는 물풀의 표정까지 흉내내어주면서 아이가 그림책 속에 푹 빠지게 하자. 엄마나 아빠가 이런 쇼를 할 경우 아이들은 깔깔대며 웃고 그 책을 매일 꺼내와 또 읽어달라고 할 것이다. 아이가 이 정도 반응을 보이며 책 좋아하는 아이로 만드는 것은 이미 성공한 것이다. 독서 지도할 때 주의할 점.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힌다. 독서 지도를 할 때 여러 종류의 책에 골고루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까운 도서관을 이용해 아이들에게 여러 종류의 책을 대출해 줄 것을 권한다. 도서관에 아이들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좋고, 그것이 어렵다면 부모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운 책으로 바꾸어 주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장르별로 골고루 빌려다 주는 것이 중요하다. 각 장르별, 연령별로 여러 기관에서 선정하는 권장도서 목록을 참고한다면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읽히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강요는 금물. 이제 막 한글을 알아가는 아이가 그림책을 보고 읽을 때 한글 읽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사과 그림을 보고 사과나무를 연상할 수도 있고 사과의 신맛을 느낄 수도 있으며 사과에 얽힌 이야기를 상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사과를 보고 사과라고만 외치면 아이는 사과란 글자밖에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만 가지 가능성과 보물과도 같은 상상력을 깨는 행위이다. 마음껏 상상할 수 있도록 그냥 지켜봐 주거나 이 사과를 보면 뭐가 생각나니? 정도의 질문으로 생각 주머니 키우기 역할만 해주자. 확인하려 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책의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고 건성으로 읽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너무 수준이 높아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재미가 없거나 관심이 없는 분야의 책을 읽어서 그럴 수도 있다. 한 달에 책 30권 이상 읽기 숙제를 한꺼번에 몰아서 할 때에도 건성으로 책장을 넘기게 된다.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 때 아이들의 책 읽기를 권장하기 위해서 읽은 책의 수량을 막대 그래프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은 그래프의 높이에 따라 선생님에게 사탕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기 때문에 읽은 책의 수를 늘리는 것에만 신경 쓸 수 있다. 이때 사탕은 선생님에게 인정받았다는 증거물이기에 아이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는 속이 탄다. 책을 2권도 못 읽을 시간인데 아이는 벌써 10권을 쌓아놓고 다 읽었다고 한다. 엄마는 이런 아이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 없다는 듯 이때부터 내용 확인 작업에 들어간다. 주인공 이름은 뭐야? 몇 년도에 태어났어? 이 사람이 왜 죽었지? 하지만 이렇게 아이를 꽉 조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책과 가까이 있으면 책을 또 보게 되니 이럴 때는 슬쩍 눈 감아주는 것이 현명하다. 꼭 필요한 책은 집에 갖추어 둔다. 아이들은 아주 감동적이거나 흥미로운 책들은 특별히 애착을 가지고 집에 소장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따금씩 꺼내보기도 한다. 또한 아이들 숙제 중에는 자료를 찾아서 조사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 그런데 도서관에 가지 못할 사정인데 집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학습 의욕이 얼마나 떨어지겠는가. 물론 인터넷 검색이라는 손쉬운 방법도 있지만
단편적이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직접 백과사전 등을 찾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몇 년 전 공부를 무척 잘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엄마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3년 내내 전교 1등을 했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여 어떻게 공부했는지 물어보았더니 아이가 6살 때부터 지금까지 책 할부금을 낸다고 했다. 공부 방법을 물었는데 할부금이라니. 그 엄마가 동문서답한 이유는 이러했다. 아이 공부시키려고 학원 한 군데만 보내도 최소한 10만 원 이상은 내야 한다. 그래서 학원 보내는 셈치고 한 달에 10만 원씩 책 할부금을 내면서 아이 공부에 필요한 부교재를 거의 다 갖추어 주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가 모르는 것이 나오면 바로 책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더니 그렇게 공부를 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자료 찾기를 잘하면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언제든지 궁금하면 찾아볼 수 있도록 백과사전, 과학서적, 역사책 등 자료가 될 만한 책들은 꼭 갖추어 주자. 우등생의 첫걸음은 독서록부터. 독서를 습관으로 만드는 독서록. 책을 밥보다 더 좋아하는 아이를 종종 만나게 된다. 그 아이들 부모에게 어떻게 했기에 저렇게 책을 좋아하느냐고 물으면 대답은 거의 비슷하다. 만약 아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책을 많이 접하지 않은 상태라면 서둘러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초등학교에 이제 막 입학하여 교실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보면 겉모습은 아직 아기 같아 보이지만 내면의 공부 저력은 다 달라서 1학기가 지나고 2학기가 되면서 서서히 격차가 나기 시작한다. 그 격차는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알림장, 독서록, 일기장이 말해주는데 이 세 가지는 모두 어떠한 형태로든 쓰기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쓰기는 읽기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하다. 결국 충분한 독서를 하지 않은 아이는 읽기와 쓰기, 두 가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독서는 모든 공부의 출발이고 우등생의 제1조건이다. 그리고 독서록은 독서를 습관으로 만드는 중요한 도구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을 시점으로 독서록 쓰기를 비롯한 독후 활동을 아래와 같이 하는 것이 좋다. 기초가 전혀 안 되어 있다면 학년에 관계없이 처음 1단계부터 시작하기 바란다. 1단계, 책 제목 쓰기. 무슨 일이든 처음 시작할 때는 쉬워야 한다. 책을 읽고 나서 이 정도는 얼마든지 쓸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 제목 쓰기는 정말 쉽다. 2단계, 읽은 책 목록 만들면서 느낀 점 간단히 적기. 앞의 것과 같은 표를 만들 때 아이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칸이 좁은 공책보다는 스케치북에 칸을 넓게 나누어 쓰게 하는 것이 좋다. 읽기와 쓰기를 꾸준히 하며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30권이나 50권을 돌파했을 때 상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200권만 무사히 넘기면 그때부터는 상이 없어도 책을 좋아할 뿐더러 쓰는 것을 아주 쉬워한다. 그리고 느낀 점을 쓰게 할 때는 책 내용을 그대로 베끼는 것만 빼고는 어떤 내용의 느낌을 써도 칭찬해주며 자신감을 갖게 해주어야 한다. 3단계. 2단계에서처럼 느낀 점 쓰기를 많이 했다고 갑자기 책의 전체 내용을 간추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내용 간추리기를 시키면 아이들은 무척 부담스러워하며 부담스러우면 학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 대신 책을 다 읽고 나면 가장 재미있었던 곳을 펴보라고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한다. 우리 자영이가 이젠 책을 아주 좋아하는구나. 지금은 무슨 책을 읽는 거야? 늑대와 7마리 새끼양인데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 어디가 가장 재밌었니? 여기요. 어? 늑대네? 늑대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아기 양을 잡아먹으려고 백묵을 먹고 있어요. 백묵? 아니, 백묵을 왜 먹어? 엄마 목소리로 변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늑대가 엄마 목소리를 내야 하니? 그래야 아기 양들이 엄마인 줄 알고 문을 열어주니까요. 자영이는 늑대와 7마리 새끼 양이라는 동화를 읽고 재미있었던 부분 한쪽에 대해서만 엄마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독후 활동을 하였다. 제목, 늑대와 7마리 새끼 양. 내용, 늑대가 새끼 양을 잡아먹으려고 백묵을 먹고 있어요. 백묵을 먹고 엄마 목소리를 내야 새끼 양들이 문을 열어주어요. 새끼 양들이 불쌍해요. 그 밖에 읽은 책 1. 도로테는 장사 2. 라이트 형제 3. 물자라 4. 민들레 아이들은 쓰기, 특히 무언가를 생각해서 쓰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그래서인지 독후감을 쓰라고 하면 1시간 내내 책만 뒤적거리고 있는 아이들도 있다. 이럴 때는 위의 예와 같이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에 대해 무슨 내용인지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설명해준 내용을 그대로 써보라고 하면 쉽게 할 수 있다. 그 밖에 읽은 책도 꼭 적게 하자. 이렇게 하면 책을 읽고 나서 뿌듯함을 느끼게 되어 독서 의욕이 2배로 올라간다. 아이들의 능력에 따라 처음에는 한쪽 정도에서 분량을 점점 늘려가면서 내용을 간추려도 좋다. 4단계. 전체 내용 간추리기. 책의 전체 내용을 간추리는 것은 독후 활동에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 생각만 적는 일기와는 달리 독후감은 남의 생각, 즉 지은이의 의도까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글의 전체 내용을 알아야 지은이의 의도를 알 수 있고 지은이의 의도를 알아야 그것에 대한 비평이 나올 수 있다. 5단계. 글의 주제 찾기. 글의 전체 내용을 쉽게 간추리는 정도가 되면 글의 중심 생각을 알아내는 것도 어려워하지 않는다. 주제를 알아맞히는 방법으로 주인공에게 편지 쓰는 형식을 권하는데 이것은 독후 활동 중 아이들이 가장 재미있어 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이들은 책을 읽을 때 마치 자기가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인공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주인공에게 편지를 써보라고 하면 내용 정리도 잘하지만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연스레 잘 풀어놓는다. 아이들은 주인공한테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편지글 안에는 온통 주인공에게 물어보는 내용으로 꽉 차 있다. 이렇게 주인공에게 질문하면서 책이 주는 교훈과 주제를 스스로 깨닫게 된다. 6단계. 비평하기. 글을 읽어 전체 내용을 알고 주제까지 파악했다면 그 다음에는 자기 나름의 비평이 필요하다. 그 방법으로는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글쓰기가 적당하다. 아이들은 5단계에서 주인공에게 물어본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변할 내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글을 써보라고 하면 어른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와 읽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한다. 글을 읽고 나면 각 개인의 지식이나 경험, 보는 관점에 따라 글의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독후 활동 후 내 생각이나 느낌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 또 남의 생각도 이해하게 되어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 또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을 하게 되니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따라서 친구들과 책 읽고 토론하기를 적극 권한다. 7단계.
여러 가지 형식으로 다양하게 써보기. 책을 읽고 난 후 전체 내용을 잘 간추리고 지은이의 중심 생각도 알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면 다음으로는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글의 종류를 달리해 다양한 글을 쓸 수 있게 해주자. 1. 책 내용과 비슷한 경험 쓰기. 2. 책 내용을 나의 상황에 비추어서 써보기. 3. 재미있었던 일 그림으로 표현하기. 4. 글의 내용을 만화로 나타내기. 5. 시로 표현하기. 6. 책 제목으로 삼행시 짓기. 7. 책에 있는 그림 따라 그리기. 8. 책 내용으로 퀴즈 내어 써보기. 9. 뒷이야기 상상하여 쓰기. 10. 책에 있는 그림 그리고 말풍선 달기. 아이들의 꿈 키우기. 아이들은 꿈을 먹고 자란다. 아이들에게 꿈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저학년 아이들은 주저없이 말하는 데 비해 고학년일수록 머뭇거리곤 한다. 커갈수록 이상보다는 현실이, 꿈보다는 성적이 더 가깝게 다가오기 때문이리라. 아이들에게는 꿈을 갖자고 말하는 것은 꿈의 결과보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과 꿈을 이루려는 열정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꿈이 없는 아이는 목표를 갖기 어렵고 목표가 없는 아이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좌절하기 쉽다. 공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꿈이 있는 아이들은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안다. 이런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논어에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보다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보다 못하다고 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잘하게 하는 것보다 먼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은 아이의 적성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아이에게 특별히 뛰어난 적성 분야가 있다면 일찍부터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개발시켜주는 것이 다른 분야를 힘들게 시키는 것보다 아이를 위해서나 부모를 위해서나 좋은 일이다. 아이의 적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적성 검사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관찰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 무조건 공부하라고 시키기 전에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우선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공부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평생 성적 초등 4학년에 결정된다. 2부 낭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린 목소리였습니다.